답답한 정치 현황, 사이다 중에 사이다, 용화대까지 들릴 만큼 쓴소리를 짱짱하게 하시는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사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은 맹물입니다. 아이고 원님 왜 그렇게 되셨어요 갑자기? 자 그래도 우리 박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쭤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5월 24일 날 사실 저희가 대책공휴일 때문에 못 모셔서 지난주에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만 경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본청도 압수수색했다. 서훈 전 원장하고 같이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아니 뭐 신라 시대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재삼으로. 네, 그래도요. 네. 아마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전략은 우리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부원장이 좀 말썽을 일으켰었는데 저도 원장할 때 그걸 몰랐어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됐든 거기를 수사하면서 채용 관계에 문제가 있다. 또 저에 대해서는 제 비서관 네. 두 사람을 그 연구위원으로 채용하는데 하자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다.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글쎄요, 제 전화기 가져가서 이제 우리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번 주에 아마 포렌식 할지 네. 어쩔지 그건 한다고 그럽니다. 기다려봐야죠 뭐. 아니 근데 지금 뭐 총체적으로 네. 이 문재인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2년간 국정원장 했으니까 탄압 받아야죠 뭐. 아니 근데 뭐 그 정부에서 일했다고 해서 탄압을 받아야 된다. 참 이 말이 좀 슬프게 들리면서도 또 사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슬픈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보면은 이제 노조에 의해서 시민단체를 네. 본격적으로 물론 시민단체가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썼다 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렇지만은 제 기억으로 314? 그런데 왜 5천억을 삭감하죠? 모르겠어요. 자, 퍼플. 아무튼 네. 그 세상은 NGO 시대라고 세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관변단체, GO 시대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네. 자꾸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대동세상님께서 박지원 원장님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하고 당원들을 위하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민주당이 되는 길이 무슨 길인지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셨고 퍼플 향님은 박 원장님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나중에 파이팅 하신 분이 올래요. 저만큼 민주당에 대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한테는 너무 관대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대할 것은 관대해야지. 사람이 잘못한 게 다 잘못하나요? 그렇죠. 아니 예. 왜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얘기해야죠. 네.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하고. 네. 그러나 권력서열 1위다.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잘한 거 잘못한 거는 네, 구분해 가지고 그럼요. 얘기하는 네, 중인데 뭐 패션 감각 좋고 이런 거는 칭찬할 만하지만 당연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누가 제일 영향력 행사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돌 만큼 상황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 권력서열 1등은 김건희 여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진짜 그런 아니 겁니까? 알고리즘에도 그렇게. 알고리즘에? 네, 그리고요. 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의 기사를 쓰면은 제일 많이 클릭한대요. 그러니까 클릭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러니까 기사는 읽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도 사진 같은 게 김건희 여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분이 중심인 사진이 그렇죠. 계속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런 건 얘기할 때는 뭐 기막았나 그 사람. 자,
일단 저는 궁금했던 게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기소된 게 있으시잖아요. 원래 이 압수수색 하시기 전에, 압수수색 당하시기 전에.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뭐죠? 그게 국정원에서 직권남용했다는데 네, 뭘 서해 듣거든요? 네. 공무원 그 피살. 피살된 것에 대해서 네. 월북이 아닌데 네. 월북이라고 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국정원은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있는 그대로 첩보를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네. 청와대에 보고하는 거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요즘 재판 받지만은 가서 그냥 7, 8시간 앉았다 오는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네. 아유,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쨌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그 해당 공무원이 월북한 게 아닌데 월북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니, 조작했다. 예, 그 그걸 증거들을 내가 조작하고 지시했다? 이걸 지시했다. 네. 이런 혐의로 일단 지금 현재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돼서 기소 재판 중에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과 무관하게 국정원에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계시면서 서훈 원장하고 같이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글쎄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사법부에서 할 일이니까 예. 저는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재판받는 네. 것이 의미가 있지. 맞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데 엄청나게 잘하세요. 그 재판 법정에 있는 누구보다도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핸드폰 압수수색 당하셨다고 뺏겼다고 제가 들었어요. 글쎄요. 그 핸드폰에 뭐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겠어요. 아니 그건 또 언제적 쓰던 국정원장 재임할 때 쓰던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 압수수색 나온 경찰도 묻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그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간 거예요? 예, 경찰이? 예. 세상에. 아, 그거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럼 가져갈 게 없으면 안 가져가야지. 왜 그 당시 사용한 게 아닌데 가져가요? 글쎄 뭐 경찰에서도 할 일이 있겠죠. 혹시 거기도 비밀번호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저는 있습니까? 비밀번호 그런 거 없어요. 제가 한동훈입니까? 네, 박지원 전 원장은 핸드폰 번호 안 바꾸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걸어놓고 패턴도 안 걸어놓고 이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니 수사를 최종적 책임을 지는 그런 검찰 간부들도 비밀번호 딱 걸어놓고 협조 안 하면 그것이 검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핸드폰도 막 바꾸고 수시로 하던데 거기는. 아, 그렇죠. 원장님 핸드폰 잘 안 바꾸시는 걸로. 안 제가, 바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연락이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번호 수십 년 그대로 쓰고 몇십 있는데 년 동안 쓰시죠? 지금 휴가 보냈으니까 전화 안 받죠. 아니 그래서 원장님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날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보관 중인 채용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라고 하고 이보다 앞서서는 각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재임 시기에 있었던 기록들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뭐 잘못했으면은 벌 받으시고 받아야죠. 뭐. 잘못 안 했으면은 또 괜찮아요. 유명 벗으시고. 예. 자, 본격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재난 문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는가? 자업 자득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똑같은 걸 거예요. 자, 뭐 그것이 나쁜 관례는 하지만은 저희가 비서관 2사람, 보좌관 2사람을 네.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채용했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경찰에서 조사해서 네. 무혐의 처리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무슨 이제 다른 질문. 무혐의 처리할까요? 아니, 자신만만하신데. 없어.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질문은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서울시의 재난 문자 대피하십시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울렸던 그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그때 그래서 NSC가 뭐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행히 그날 네. 광주 못 봐주셨구나. 청년 백인 포럼 초청 강연이 있었어요. 광주에 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 저희 딸이 전화 와서 이게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손자는 야 ICBM 발사됐다니까 재밌다 하고 아주 예, 어리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됐든 한심하죠.
그렇죠. 근데 뭐 꼭 한심한 겁니까? 그 아무래도 행정부나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북한에서 쐈다 그러면은 무섭고 빨리 대피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경보를 올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는 위기 관리 능력이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발령을 발부할 때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 따라.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는 하고 행안부는 아니라 하고 군대는 조용하고. 네. 이게 시스템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할 때 빨리 대처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대처 방식이 그러니까는 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옳지 않고 해결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인 건데요. 게다가 오정부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이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매뉴얼은 그러한 위기관리 경보는 군으로부터 네. 통첩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서울시가 어디로부터 발령 받았어요? 행안부도 행안부로부터 아니고. 받았다면서요. 네. 행안부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발령이라고 했지.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면서요. 오발령도 아니고. 자기 글쎄요. 잘했다면서요. 아, 뭐가 진실인지 거기만 가면은 뭐가 오리무중이 아무튼 됩니다. 그 위기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위관리 시스템 엉망이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NSC 사실은 북한에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써가지고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빨리 오셔가지고 NSC 회의도 주재하시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를 보면은 NSC를 소집했다라고 네, 해서 참고로 시청자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NSC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서 소집하는 거고 네. NSC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위원장이 돼서 소집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NSC 상임위를 소집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상임위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소집되는가? 또 과거에 보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에 NSC 상임위가 소집되면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뭐 했냐? 하고 따졌거든요. 네. 그럼 그 따졌으면은 자기들이라도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에서 보고를 받았냐? 그렇죠. 그걸 이 문제에 밝혀야죠. 대해서. 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제1성은 뭐였냐? 네. 하는 것을 설사 NSC 상임위가 열렸다 하더라도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은 그날 오전 10시에 지금 청와대, 저 용산이 아니라 예.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관계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 가셔서 네.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얘기 안 하도 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뭐죠, 그러면 진짜? 이게 뭐냐? 대통령은 뭐 하셨냐? 네. 하는 문제를 저는 따져 물어야 안보실에서도 되겠네요. 발표, 대통령실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러한 것을 추궁했어야 된다. 그렇죠. 왜 자기들은 당했으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느냐라고 네.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부의 그 집권 여당의 그 집권 야당이죠. 정부나 아니, 집권 야당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네.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네. 왜 재구시를 안 하느냐? 저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좀 한마디 제가 그냥 외부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뭐 비명 친명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당연하죠. 이럴 때 좀 같이 좀 해줘야 지금 될 것 같은데. 늦게라도 네. 부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 문제.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어민들과 함께 항의를 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민주당에 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박지원 원장도 지역구가 원래 목포, 신안 이쪽이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 사실은 이 수산물이나 어민들의 고통을 잘 아실 테니까. 잘 알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충남 당진, 제주, 제 고향인 완도, 해남, 진도, 네. 목포 이런 데를 이미 다니면서 강연을 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네. 네. 민주당에서 이건 나서달라 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셔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잘하잖아요. 이런 것은 잘한다. 그런데 왜 지금 뭐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제청도 하지 않았는데 대법관 가지고 또 흔들어대고. 흔들어대고 네. 이건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하려면은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유, 원장님 얼굴 피부색이 좀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런 분도 좀 있으시고.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루에 전복을 하나씩 먹어서 고은 티브님께서 원장님은 신안에 안 오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오셔서 신안 뻘락지 드시고 힘 좀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목포 가면 신안이죠. 그게. 그렇죠. 예. 네. 자, 이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살짝 언급하긴 하셨는데 NSC 뭐 상임위원회 개최하고 열렸는데 거기 대통령 안 갔다. 그것도 좀 그렇지만 그날 바로 영빈관에서 있었던 행사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보장 전략회 자신의 복지 철학도 얘기하면서 또 이후에 사회보장과 시장화 얘기를 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해서 막 경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렇죠. 예. 근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타임에 할 수 있는 말인지. 게다가 사회보장 서비스를 무슨 경쟁하는 일반적인 그런 비즈니스처럼 말씀하시는 아니 건지. 좋겠죠. 사회 보장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잘해주면은 네. 혜택을 받는 국민들로서는 좋은데 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아실까? 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관련된 경쟁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 경쟁하면 좋죠. 잘해준다는 거니까. 모르죠 또 시민사회단체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 단속하듯이 경쟁적으로 해서 깎아버린다는 소리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저 대체. 아니, 그러니까 사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게 좋다는 건 결국 이득을 남기는 주체들이 뭔가 할 때 그런 얘기는 맞는 말이지만 글쎄요. 복지 서비스가 무슨 이득을 남겨요. 아무튼 그러니까 안 맞는 잘해준다는 거죠. 소리 같으면 좋은 것 같아요. 참네요.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니까 경쟁화 시키고 시장화되면서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점은 사회보장이나 이런 복지 쪽에 돈을 좀 덜 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려서 저도 그렇게 들었 안타깝습니다. 예. 할 거 아니에요? 네. 의뢰의 그 보수 정부는 네. 사회 보장에 대해서 좀 인색하죠. 네. 자, 만두님께서 야당 100%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좋은데 여당을 보고도 현장에 직접 나서서 큰 소리 좀 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네요. 여당 그거 안 하니까 여당인 거예요. 아, 여당 원래 그거 후쿠시마 안 해요?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여당한테 나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죠. 근데 대통령이랑 여당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은 다 하달되는 것이 여당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이러한 국민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대통령께 전달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은 네.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네. 자꾸 저도 또 MB 칭찬한다고 저 댓글 달 건데 MB가 잘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광우병 때 네. 그 광화문에서의 촛불과 시민 함성에 MB가 청와대 뒷산에서 같이 가서 함께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이죠.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우병에 대한 결단을 MB가 잘해준 거예요. 즉 미국 시민이 먹는 소고기만 수입해라. 연령, 소연령, 네, 소연령. 30개월 미만. 미만만 수입해라. 네. 그것만 수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꾸
광우병 괴담을 얘기하기 전에 네. 광우병처럼만 해라.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촛불을 든 시민들의 말을 들어줬다. 그렇죠.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저런 정치적인 거 다 떠나서 건강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마음을 조금 보여주면 좋겠다. 후쿠시마산 뭐 오염수 방류나 아니면은 그쪽 수산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외교가 이상하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약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IMO. 예, IMO, 예.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앞으로는 알려주지 않겠다 미리 이제 이렇게 지금 위협 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북한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다 낙하가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제 관례로 사전에 IMO 국제해사기구에 통보를 해서 그 날짜나 그 시간에는 모든 선박들이 그쪽에 운행하지 말아달라 네. 하는 통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그건 선박에 낙하된다고 하면은 큰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북한도 그것은 오바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반드시 통보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은 규정대로 사전 통보했다 우리는. 그런데 니네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북한이 이번에 발사체 위성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IMO에 통보를 하고 일본에는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네. 우리 한국에 남한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북한과 일본의 움직임이 이상해요. 자기네끼리 만나던데요? 발사체 네. 발사하기 전에 일본이 북한을 만나자라고 하니까 북한에서 못 만날 것 없다 네, 하고 그랬죠. 화답을 했는데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저는 그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 일본에는 어쩌면 통보를 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IMO 일본, 중국에는 통보를 했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은 중국이 미국과 우리에게 통보를 해준 경험이 있는데 과연 일본은 그러한 통보를 받았으면은 우리한테 말해줬어요? 다행히 아니면, 미국에는 통보를 했을 거예요. 네네. 우리 정부에는 통보를 했다는 네. 그러한 없어요. 얘기가 없는 거 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류가 우리 대통령은 아직까지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바라기, 미국 바라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일본과 미국에 잘하고 있으니 너네들도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 봐라. 내가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관계 개선되고 참 잘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일본하고 미국은 오히려 우리를 소외시키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지금 중국은 뭐 중국하고 러시아를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만들게 한 것도 이상했지만 우리나라만 빼고 자기네끼리 막 통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그 뭐예요? 상거래가 제일 높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바라기가 아니라 두바라기죠. 두바라기. 두 개를 바라보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저는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할 때 그렇죠, 장관님 하실 때. 그 후 6.15 후 2달 있다가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요. 우리 한국 언론에 일본이 네. 대일 창구권 자금, 즉 북한의 전장 보승부에 대해서 현금 3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맞는가? 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한테 물었더니 그 얘기를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70억 달러를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해왔지만은 애들 말로 1달러도 디시 없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 자금 전쟁 보상비를 받으면은 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쳐서. 합쳐서 농업 구조 개선,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하자. 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안한 바가 있어요. 그 후도 보면은 여기까지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300억 달러로 전쟁 보상비가 올랐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70억 달러를 준다는 얘기를 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는 I guess 이건 추측인데 네. 이런 것 아닌가. 북한은 지금 현재 4년간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엉망 아니에요. 네.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외교의 귀재예요. 그렇죠. 일본 국민들의 당면한 대북 문제가 납치한 사람들을 돌려받는 것, 생환받는 것 플러스 그 유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양해하에 그 돈 얘기를 하면서 네. 일본이 북한을 접촉하지 않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답들이 오는 것 아닌가. 만약에 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해서 네.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갔으면 참 좋겠다.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면 참 좋겠다. 평화를 지키면 좋겠다 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한국 정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패싱 당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보상금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내놔라. 70억 달러를 선지급하겠다. 일본 70억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도 준답니까? 그러면? 그걸 뭐 주겠죠. 아니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남한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는 끝났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나서. 응. 자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 김오이라 메모로 우리는 네네. 2억 달러 현금과 5, 6억 달러 차관까지 다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북한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니 일본의 손을 잡고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손을 잡고 이렇게 뭔가 뒤에서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신다.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만 진짜 바보 되는 거군요. 패싱 당하는 거죠. 이거를 왜 모를까?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남북 긴장 관계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는 안 돼요. 된다. 자 보십시오. 네네. 이번 미사일이 뭐 연평도 의 쪽으로 우리 영해로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까지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한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태평양을 향하거나 일본을 일본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해상에 떨어진 것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 연평도 상공을 우리 영해상을 지냈다 하면은 네. 우리 정부에서 요격한다겠잖아요. 그렇죠. 요격했나요? 아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공격하면은 우리도 원점 타격하겠다 했나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네. 저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전쟁보다 훨씬 네. 원가가 싸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평화다 그렇죠.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직접 해주시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원래 옛날에는 좀 친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대답 안 하시죠? 지금 저를 잡아가려고 자, 국내 정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실세 5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용호 의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죠. 예, 이용호 거기 최고위원 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최고위원 제끼더라고요. 해봤자 의미가 없다. 5인회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이용호 의원이 5인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좀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 이런 취지를 말하다가 이준석 대표도 갑자기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5인회랑 명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래 사전 전략회의 뭐 이런 걸 한다면서요? 박대출, 이철규, 박성민, 배현진, 박수영 이런 사람들하고. 그분들은 전부 당직자더라고요. 네. 당직자면은 저도 당 대표를 해봤지만은 당 대표는 당직자들 몇 사람을 불러서 아침에 일찍 회의를 해요. 오늘의 이슈가 뭐며 우리가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5인에 그걸 5인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글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섯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이니까 5인회라고 붙였는가 했는데
저것은 큰 의미가 없다 했더니 이준석 대표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흥미로워요. 그러면 누굴까요? 몰라요. 에이, 아시잖아요. 아니 몰라요. 대강 아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그럼 요즘 뭐에 관심 있으신 거예요? 민주당 안에 내부 이야기? 아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은 네. 요즘 정치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네. 이게 못하면은 민주당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집안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호남에 최근에 한 2번 다녀왔어요. 광주 초청 연설, 저 목포 네. 2번의 연설, 제 고향 완도, 해남, 진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에서 그 청산도 네. 거기 향후회를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기를 잠깐 갔었는데 그 호남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절망이 왔어요. 이제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해요. 네. 실망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네. 기대는 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차기 대통령 호감도에 이재명이 22%, 예, 22%. 그다음에 2등으로 한동훈 11%, 예. 홍준표 5%, 뭐 4%, 이낙연 2%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진짜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 뭐 아주 윤석열 국민의힘은 절망해버리고, 네. 절망하고 민주당도 왜 이러냐 하는 실망을 하면서도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전국 여론조사로 나타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가. 지금 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해서 1년 됐지만은 취임 막 하자마자 5년 후에 있을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 제일 이 빨라요. 처음이에요. 제일 빨라. 예. 그런데 1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1등을 놓쳐본 적 없어요. 처음에는 오세훈, 한동훈 네. 이런 분들이 2, 3위를 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3, 4% 범위 내에서 따라 붙더라고요. 지금은 더블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정치라는 게 네. 국민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저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수가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서 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명으로 불리우는 혹은 비명으로 불리는 분들이 좀 움직인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청원이 5만 명이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내부적인 싸움이 또 민주당 내부적으로 좀 분열이나 싸움 이런 게 좀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대선 후보 1위도 그거하고 별개로 민주당 내부가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은 오히려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부적절하죠. 네. 부적절한데 이낙연 대표도 이제 공부 끝나고 네.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셔서 뭐 하겠어요? 정치하지. 정치하실 텐데.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 하버드 1년 연수 가 있는 박영선 네, 박영선 전 전 장관이 장관이 온다는. 예.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세계 여성 지도자 회의를 프랑스인가에서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 전직 대통령 수상 총리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20명이 3박 5일인가 거기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네. 초청을 받아서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박영선 전 장관도 하버드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최소한 세계 여성 지도자, 대통령 등 20명이 모이는데 초청받아서 갔다. 라고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좋은 일인데 지금
당내가 시끄럽다. 저는 그게 왜 이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친명 비명 싸우고 수박 개딸 싸우냐 이거죠. 네. 단결해라. 네. 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민주당이 되라.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누구 뭐 특정인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사실은 박지원 전 원장님께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아직 당에 가서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제 할 일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올드보이 귀한 얘기랑 뭐 손혜원 의원하고 올드보이 아니에요, 저는. 저만큼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좀 정리해가지고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 모시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보셨죠? 네. 네,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미 핵동맹을 강조하는 느낌적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웃어. 이 얘기 듣는 사람 중에 내가 표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웃고 있어. 표정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지금 웃고 있는 게 보여. 야, 그 느낌적 느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웃긴 건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자, 영상 한번 보죠.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이로써 한미 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핵 기반 동맹. 그런데 미국은 무슨 소리냐? 너랑 나랑 언제 핵을 같이 공유했냐? 무슨 핵 기반 동맹이냐? 단지 너네가 워싱턴 선언에서 한 것은 앞으로 핵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 아니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에. 미국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핵 공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은 계속해서 핵 기반 무슨 동맹인지 뭔지 느낌적 공유인지 뭔지 얘기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거 하고 싶은 거지. 그냥 느낌적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 공유를 한다는 걸 믿고 싶은 거야. 뭐라 그러지 그거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믿는 거 있잖아. 아, 확신을 갖고 싶은. 이거 배상훈 프로파일한테 물어봐야겠네. 그 심리가 뭔지 대체.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상상 임신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나는 핵 공유야. 네. 본인 생각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분명히 얘기한 거잖아요. 네, 네. 핵의 사용과 뭐 관리 권한은 미국한테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핵 협의 그룹 그거 하나 만들어 준 거잖아요. 회의하는 거. 그것도 회의체도 원래는 더 높은 그룹에서 하던 걸 낮췄어요. 또 급수를.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극우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지지율도 낮은 상황에서 네. 사실 안보 문제나 아니면 이제 북한 문제나 핵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냐면 극우 세력들은 핵 공유 이런 부분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고 그게 현실화됐다는 걸 강조시켜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계속 공고히 가져가려는 의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우파 세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보수 진영에 상당히 좀 반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얘기해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지지율의 일정 부분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어떤 저 밑에 있는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일단 본인 생각에는 나 미국하고 이렇게 친해, 나 일본하고 이렇게 친해, 내가 이렇게 퍼주고 잘해줬으니까 얘네들도 나 그렇게 생각해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핵도 공유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소리.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앉아 있는 미국이 보기에 네. 가만히 보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 핵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핵 기반 동맹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최진문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찌르는 있어요. 거고? 아니 핸드폰이 하나 저 앞에 있어요. 있어요? 최진문 교수 저건 최진문 교수 핸드폰이에요. 제 겁니다. 엄청 비싸고 좋은 거예요. 뭘 비싸고 좋아요? 내 거는 없어요. 난 뭔 후져요. 저기 자, 있죠? 내가 딱 보니까 저 핸드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진봉아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어디다 대고. 막 먹냐? 대답을 하세요 빨리. 친하게 지내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내가 다음에 이 볼펜 좀 줄 테니까 친하게 지내자. 오케이. 좋아. 그것까지 저 좋았어. 핸드폰 나 필요할 때 좀 써도 되니? 안 되지,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안 말하고 좀 뭐라고 괜찮고 얘기해? 똑똑한 사람 이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네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내 거야. 필요할 때 너가 필요할 때 나한테 일단 말을 해. 여기까지 한 거예요. 너 거기까지? 필요할 때 일단 나에게 말을 근데 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말을 해. 그러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은 너가 나한테 빌려주겠지? 맞아. 이제부터 no. 저 핸드폰은 너랑 나랑 같이 공유하는 거야? 전혀. 라고 하는 거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한편의 상황극과 이상한 천국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상황이 지금 저는 이 핵 공유와 관련된 느낌적 공유와 그 극구 부인하는 미국의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산이 좋아요님께서 가정의 무관심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야 진짜 황당무계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의 입장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또 이 정도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어려운 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민 모두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럽니다.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 세력의 침략을 추념사 앞머리에 올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맨날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북한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한 개도 없고 북한이 우리를 도발한 것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 지금 뭐 했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없어. 한 개도 안 했어요. 근데 맨날 북한만 갖다가 쳐다보면서 북한 얘네 나한테 뭐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맨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니 옳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 이거 100번 양보해서 공산 세력의 침략을 추념사에 올리고 100번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를 해볼게 한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양보를 어떠한 한번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요건 오케이. 뭐 100번 양보해줄게. 오케이 그거 좋아요. 그 다음 뭔 얘기를 해야 돼. 단호한 대처를 해야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 무력으로 우리에게 침략을 해오거나 도발을 해오면 당연히 저는 거기에서 대응해야 되고 원점 타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만약 우리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지난번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북한을 그런 방법으로만 해결해서 한 번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긴장관계, 그다음에 전쟁 나올 수 있는 그런 불안함 자꾸 부추겨서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게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경제에 우리 국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 가능한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도발해 오면 우리는 그것을 원점 타격을 하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겠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니까. 대화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난 대화할 의사가 있어요. 북한도 언제든지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문제를 전쟁으로 풀겠다는 거야?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으로 다 죽어. 핵을 어디다 쏘면 다 죽어서 살아? 아니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딴 데 뭐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다가 하겠어요. 안 하지. 일본이 자기네 나라한테 하겠어요. 중국이 말도 안 되는 그러겠어요. 소리지. 오로지 이 바보 같은 남한과 북한 서로 지내 싸우다 말다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우리한테 쏘겠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할 때가 아니라 북한이 밉거나 북한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만일을 대비해서 서로 간에 잘 해보고 통일,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일 추념사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맞아요. 통합을 항상 다 강조하고 있겠죠. 예,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항상 들어갔다는 거. 근데 나는 이번 정권에 정말 이 연설문 쓰는 사람 누군지 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도 창피하니까 얼굴을 못 드러내나 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꼭 이렇게 빼먹고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조국의 꿈은 선현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7천만 민족의 염원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무장이나 개발이나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던 때에도 그게 2009년인데 북한이 동족의 누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아직도 빈곤과 억압 속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루는 통일조국의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얘기 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네. 야. 물론 두 사람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니, 이런 말을 다 좋아하지 했다니까. 않아도 이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니까. 당연하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하잖아.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율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자신감이 없는 거야. 지지율이 낮아서? 응. 지금 지지율이 이런 말을 40%도 안 해야지 되잖아. 지지율이 높아지지.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건 모르세요? 딱 보면 몰라? 몰라요. 알면 저렇게 하겠냐고. 아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반말하지 마시고요. 누구한테요? 압구정 정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요? 압 해보세요. 압수수색, 구. 구속영장, 정. 정치 탄압 정부. 그래서 압구정. 압구정 정부예요. 야, 이거 누가 만든 말이에요? 신박하지 않습니까? 김현성이가 만든 말입니다. 김현성? 김현성 아시죠? 알죠. 김현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야, 지금은 잘렸지만 중소기업 정책 중앙에 했었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잘렸지만. 컴플렉스 있어요? 뭔 소리예요? 잘리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 있어요. 왜 이래요, 맨날? 다 윤석열 정부들은 잘린 거예요. 김현성이 더 불쌍하잖아. 뭘 불쌍해. 참네. 자, 됐어요. 예.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내정됐다가 9시간 만에 사임하는 사퇴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명계가 아주 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라 말까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퇴하라는 일까지 또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두 번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도 잘못됐어요. 잘못됐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심하죠. 예. 그건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예. 잘못한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그런 사람으로 뽑았다는 거겠죠. 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이 그 천안함 관련된 말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순신 사태 때 기억나시죠? 정순신. 네. 정순신 변호사 사태 때 한동훈 장관이 최종 책임자였어요. 인사 책임자. 네. 그때 공격할 때 한동훈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몰랐다. 그렇게 맞아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중앙지검인가 어디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정순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을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도 몰랐다고 버텨.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사퇴하라고 탄핵 안을 냈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그렇게 냈습니까? 그건 좀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냥 인사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표 다른 사람들이야. 실제로.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비명계라고 분리되는 사람들 설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때 박모, 조모 또 있어? 노모는 없냐? 또 노모? 많은데, 네, 아무 말도 안 어쨌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정순신 사태에서는 한동훈 장관 그러고 나서 한동훈 장관이 물러났어요? 그러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누가 물러났습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김광동 아시죠? 김광동 네. 진실화해 무슨 위원회 위원장 네. 그분의 발언 내용 어떻습니까? 5.18 관련해서 쳤죠. 그런데 그런 사람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 그럼 유명한 물어뜯어야지. 사람이 아니 그러면 왜 지금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 사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물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이래경 그분이 물러난 걸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김광동 이사장에서 끝까지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게 할 때까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내부 총질만 하고 밖으로는 공격도 안 하고 그러려고 민주당 의원해요? 아니 왜 민주당 의원을 하고 있는 거야? 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되는 대여 투쟁을 잘해. 대여. 내부 총질하려고 민주당 의원하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지금 언급하신 모든 분들께 박모 씨, 설모 씨, 조모 씨, 이모 씨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걸 제가 제가 문자 다 불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뿐입니다. 뭘 문자를 최재성 교수가 우리 방송 나가지고 입에 피를 침을 막 토하면서 열받잖아요. 열변을 토했다. 아니, 당신들 맨날- 조심하라고. 아니 대표를 흔드는 게 무슨 직업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이분들? 아니 심심하면 대표 그만두라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기회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정도 할 거면요. 최근에 김용민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검사들 탄핵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대요. 그럼 잘못한 검사들 탄핵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아니 그 목소리 좀 내보시라고. 그런 목소리 하나도 안 내잖아요. 대여 투쟁이 뭘 하냐고. 윤석열 정부나 검사들의 이런 무도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도 별로 안 하시고 뭐 비판한다 하더라도 입에 한마디 하시고 끝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일만 있으면 그냥 입에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대체. 우연희님이 빡친복님, 예. 빡침복. 네. 빡친복님, 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됐습니다. 계속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흥분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흥분. 이 얘기는. 아니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진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뭐 무슨 일만 터지면 무조건 대표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사퇴하라. 정말 그런 말 부끄럽지 않나? 너무 그런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진정성 있게 듣다가도 저 사람은 뭐 대표 쫓아내고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 그럼 너는 그 대표의 반에 반은 하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본인이 민주당에 그러면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는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해봅니다. 자, 우리가 말한 조 씨, 박 씨, 뭐 이 씨, 설 씨, 뭐 다 나왔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분들 공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댓글 소개하는 거죠 지금? 네네. 댓글이에요. 네, 저는 댓글이에요, 제가 댓글. 말하지 않습니다. 네, 댓글을 댓글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거 그대로 팔아서 얘기했을 뿐이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이 얘기하면 아마 또 더 그냥 못 해달릴 것 같은데. 자, 임기 2개월을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하고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이런 식의 면직, 그래서 함부로 쫓아내고 일 못하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첫 번째. 두 번째,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되자마자 감사원, 방통위를 감사했던 바로 그 감사원의 사람이 방통위의 사무총장으로 왔어요. 맞아요.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 완전히 방통위를 장악하겠다는 뜻밖에 사실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보이죠. 당연히. 그다음에 세 번째, 이동관이가 왜 여기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겁니까? 한상혁보다 훨씬 적합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1차적으로 면직을 시킨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해요. 그건 그렇죠.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기소만 됐어요. 검찰이 기소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면직 처분한다? 그럼 그걸 검찰 공학이라고 근데 그러는 정부에서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상혁만 불구속이고 어쨌든 기소됐기도 했고 아, 밑에 부하들 나머지 2명. 3명은 구속 기소다. 법원이 바보냐?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기소도 아니고 구속 기소를 시켰겠지. 구속을 영장을 내줬겠지. 법원이 검찰 법원이. 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구속영장을 내줬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변호사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건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법에 있지 무죄 않습니까? 추정이 어딨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거 보세요. 아니 이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현실을 말해주잖아요, 내가 지금. 법의 원칙을 얘기하지. 내가 어제 100분 토론 나가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사람들이 다 비웃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죄 추정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러면서 김영남 그 국민의힘 전 의원이 노영희 변호사님은 무죄 추정 원칙을 잘 모르나 본데요? 이러면서 나보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네. 김영남 변호사 맞아? 어쨌든 내가 보기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변호사는. 아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해서 기소돼서 반드시 범죄가 입증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밑에 부하가 기소가 됐다. 저 100번 양보했을 것도 양보를 또 해볼게요. 구속 기소 됐어. 오늘 양보 잘하네. 근데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근데 잘 봐. 그 다음이 중요해. 그것까지 좋다예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위원장이 지시를 치지 했다는 게 말고 얘기하세요. 예? 좀 제발 치지 말고. 아, 예. 이거 울리죠. 아니, 예, 화가 울려요. 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치료칼 하나 주세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냥 망치 치지 같은 거. 말고 해. 좀 성격을 좀 죽이고 해보세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뭐 어떤 점수 조작에 관여하거나 이랬다고 보지 않아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이 구속 기소됐다.
잘못했다고 해서 위에 위원장이 반드시 지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부하를 단속하지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럼 윤리적 책임이지 그거는. 그게 무슨 법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공범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공범은 증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나온 거 없고 무죄 추정 원칙이고 확정 판결을 나야 된다 말했더니 노영희 변호사님은 무죄 추정 원칙을 잘 모르시는군요. 뭔 오해하고 소리야.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자, 요점은 이겁니다. 나동현님 고맙습니다. 자, 요점은 설명이 사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면직의 사유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이해가 뭐 안 돼요, 그게 직무에 위반하여 뭐 저쪽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직무 위반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직무 위반에 포함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있을 때 그 검찰총장으로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때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때도 가처분 임기 신청했잖아요. 2개월 남겨놓고 네, 맞아요. 나 이거 억울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가처분 신청했지. 아무튼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졌어요? 복직했어. 하지만 복직했으나 결과적으로 1심에서 본안에서는 졌잖아요. 졌죠. 당신이 그때 잘못한 게 맞다. 그렇지.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다 잘해가지고 이제 다 이겨내니까 그 변호사 다 하임시켜버리고 그렇지. 사임시켜버리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변호인들을 다 거기다 붙여놓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이게 빨리 안 끝내려고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그 상하고 이 상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지 앞뒤가. 본인이 그러니까 피해자일 때 네. 본인 주장이에요 이것도. 네. 본인이 피해자로 느낄 때는 그렇게 적용하고 법이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가처분 신청까지 해서 다시 복직하고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 법무부 입장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변호인 바꿔가지고 그걸 질질 끌고 있는 상황. 이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은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럼- 자기한테는 이렇게 너그러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방송 장악이 아닐까. 그렇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특히 이동관 씨는 MB 때 방송 장악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그 언론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상혁보다 훨씬 낫다라고 좀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없지. 두 번째, 이동관 내정자는 자식의 아니, 뭐 학폭 아직 문제가 내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예, 뭐, 언론에 나오는. 그래, 예. 하마평에 오르는 바로 그 예, 사람은 예. 자식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그 이동관 씨 아들이 하나고등학교 어이구 맞아요. 훌륭한 훌륭한데요, 거기가? 거기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죠. 하나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게 언론 보도예요. 예. 예. 그리고 이거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일이에요. 나왔어요. 그때 예? 조희연 교육감이 나와가지고 예. 2015년도에 예. 아 내가 알아보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폭에도 열리지 않고 이런 거는 그래서 얘가 처리한 건. 수시 가가지고 얘가 그때 명문대 갔었잖아요. 네. 복싱 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고 침대에 네. 눕혀서 밟았다. 네. 이유 없이 일주일에 2, 3회 골로 때렸으며 뭐 머리를 때렸다는 건가 봐요. 아니, 2, 3일 꼴로. 아, 2, 3일 골로. 네. 일주일에 2, 3회 골로. 아, 이유 없이 일주일에 2, 3회 골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피해자 색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예. 등의 행위. 300번 부딪히겠다고요? 미친 애 아니야?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동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환 아들이 나보고 누구누구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나보고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한 번 폭력을 행위를 할 때마다 보통 1분에서 5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너무 나쁘다.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 미친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아까 뭐 배상원 프로파일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던데 네. 어쨌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런 학폭은요. 지난번 정순신 그거보다 더 심한 더 것 같은데? 심한 거예요. 그 아니, 둘 다 아들 똑같지만 어쨌든 네, 뭐 정말 그렇죠. 심한데 정도를 본다고 하면 네네. 물리적인 폭력이 너무 많이 네, 가해졌잖아요. 네, 이 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물리적 폭력이잖아요. 근데 왜 결국은. 하나고는 학폭에도 열지 않고 그냥 전화시키고 끝내버렸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사님과 관계자가 네. 국정감사 나와서 합의 뭐라고 봤어? 실망을 했냐면 합의했다? 피의자하고 합의했다는 거야. 근데 합의를 했더라도 이 문제는 학폭위를 열어야 돼요. 합의는 나중 문제고 그렇지. 학폭위 열어서 일단 조치를 취하고 당연하죠. 그 그러니까- 합의 봤다는 거는 약간의 양형 창작 사유 정도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조혜영 교육감 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폭위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열지 않은 그렇죠. 하나고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라고 총문도 보냈어요. 근데- 서울교육청에서. 근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학폭위를 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기록이 안 남아요. 기록에. 학폭위를 그렇죠. 열어야 기록이 남잖아요. 네, 수시할 때 기록이 그렇죠.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또 국정감사에 나와서 발언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관련 입학사정관 봤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 이게 만약에 그게 들어있었다면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게 대학 못 들어있었다면 갔다는 거죠? 입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근데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입학이 된 거잖아요. 결국 대학에. 그럼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일단 그 학폭위 문제 그렇게 영태를 같이 한 것도 다 뭔가 좀 이상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하지 못했다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이 아이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실이나, 물론 아직까지 정식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실도 하려다가 지금 계속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얼마나 커질지 보려고. 네. 왜냐면 정순신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리냐,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더 거잖아요. 글로리보다 지금. 더 심하네. 네, 더 심하다는 상황이다, 이런 게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저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순신 씨 아들도 그렇고 이동관 씨 아들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이렇게 행동한 거겠죠. 아버지가 힘이 세고 권력이 있으니까 난 애들 때려도 된다. 아버지가 힘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때려도 해결해 사회 줄 문제가 해결돼 문제를 삼지 그렇게. 않고 다 덮어지고 난 좋은 대학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 결국 우리 아버지처럼 혹은 나처럼 행동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런 걸 생각할 수 생각할 있어.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얘기죠. 안 그럼 이런 행동을 못 해. 만약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부모가 학교에 불려오고 부모도 여러 가지 뭐 비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관 문제나 그 아들 문제가 언론에서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민주당에 또 다른 검찰 이슈가 터지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해서 묻힐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뭐 연예인 관련된 무슨 사건이 터지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고 그러거든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까지 지지율 조금 떨어지려고 그러면 딴 뭐가 이슈나 하나 터지잖아. 검찰, 특히 민주당 검찰 이슈 쫙 나오고 그렇지. A 의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떨어진다 그러면 B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안 좋은 뉴스 뭐가 나오면 또 다른 얘기 나오고 다 똑같은 일관적인 패턴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 사안이 덮여질 수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즘은 예전에는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만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다른 형태의 SNS 이런 게 너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덮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언론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이제 개인들도 다 뭐 그 스마트폰 가지고 다 정보를 검색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복한 가정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치도 좋고 돈 걱정도 없고 자기 공부도 잘하고 이런 왜 나쁜 짓을 저지를까요? 저는 그게 학습됐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물론 그 전에 뭐 정순 씨 아들이든 지금 이동관 씨 아들이든 그 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두 번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해결하는 방식을 보지 않았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한 거라고. 뭐 그러니까 계속 뭐 재벌이든 이런 권력 소위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못된 행동들을 네네.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부모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보여줘서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괜찮아. 지난번에 그런 누가 있었는데 그 경찰 아들인가 누군가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예를 들면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네, 맞아요. 문제가 왜 그러겠어요? 나는 문제 없어. 우리 아빠 검사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네. 정순신 아들도 그 얘기 했다면서요. 네, 네. 그 얘기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그전에도 어떤 조그만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고 경찰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아버지가 어떤 방식으로 꺼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대담해지는 거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많이 요 갔어요. 이슈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신료 KBS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에서 한국방송공사 TV 수신료를 전기요금하고 분리징수하겠다. 그와 관련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라고 합니다. KBS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본인들이 좀 보기에 좋지 않은 내지는 좀 아픈 그런 보도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는 초지일관 주장했던 주장이 있어요, 제 주장. 또 왜냐면 다 찾아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뭐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처럼 입장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분리징수 찬성입니다. 네, 그건 원래부터, 예전부터 했던 예전부터. 얘기예요, 저는.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정부의 태도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징수하는 걸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 KBS를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 자체가 네.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시점이죠? 왜 이 시점에 지금 방통위원장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KBS도 압력을 가해서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분리징수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지만 네. 왜냐하면 KBS가 그러면 KBS도 반성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 과연 KBS가 공정하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입김에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방송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네. 지금도 뭐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 비판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민주당 편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KBS가 정말 공정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만 보고 방송하는 그런 언론사였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늘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저는 윤석열 정부 눈치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KBS가 무슨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 편들고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게 수신자 징수를 분리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의 정부가 KBS를 압박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너무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난번에 TBS도 그래서 결국은 방송을 못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뭐 방송을 못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직원들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 지금 TBS 어떤 상황이냐. 작가 한 명도 없어요. PD들이 원고를 써요. 네. 그 출연료 2만 원 준다니까? 아니 그건 자기네 직원들 썼을 때 아니 근데 직원들만 쓰니까 또 2만 원이 맞죠. 지금 외부 출연자도 오는데 그 사람들도 2만 원. 허리케인 그 사람도 네. 완전 다운 시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방송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 KBS를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징수는 동의하지만 네. 지금 정부의 이런 KBS 압박의 문제는 언론 탄압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주재를 했죠. 그때 당시에 발언이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복지 관련된 정책인데 경쟁해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뭐 저는 저 혼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가장 분노했을 사람이 바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라고 하죠. 한번 오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의 예. 민생경제, 예. 복지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서비스라는 것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걸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보장 서비스하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에 나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무슨 경쟁을 하고 시장 경제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저기 도입에 앞서 제가 이렇게 안진걸 TV 도 만들어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귀여운 그러네요. 괜찮네요. 한번 해봤고요. 네. 쑥스럽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 결국 이거는 그냥 문방구 같은 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작을 해줘요? 이야, 그래서 우리 예쁘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뉴스 인사이다 하고, 그 다음에 스피스 노영희 디너쇼, 네. 그 다음에 최진봉 서승만 두 분하고 하는 노봉만 TV. 노봉만 TV. 예. 이건 좀 가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너무 예쁘네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이렇게 좀 서로 돕고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두 개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심각하니까
6시 반 전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비용도 아끼고 에너지도 줄이고 대기 환경도 걱정해서 네. 그랬더니 20%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돼요. 자, 꿀팁 하나 드립니다. 서울 경기도에서는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한 나 처음 달에 들었는데? 10,000원, 20,000원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제도들을 알리고 근데 6시 반 너무 이르잖아요. 네. 저는 7시 전에 타면 할인해 줘라. 네. 그리고 7시, 8시에 그 피크 타임에 인원도 분산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는데 뉴스토마토가 딱 팻말이 합정 7번 출구에 네.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 같은 이런 시민 언론 굉장히 중립적이게 그건 잘 하시잖아요. 이런 네. 언론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상황에서 축구 예. 국가대표 친선 경기 지금 좀 전에 A 매치 예. 졌네요. 아, 예, 2대1로 졌네요. 내가 1대1로 졌다고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아, 예, 속상하네요. 또 제가 지금 마지막 판에 한 골이 예. 들어갔어요. 아, 예,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건마. 네. 예. 자, 그리고 조영영님께서 앉은 걸 술만 잘 먹는 줄 알았더니 센스도 있네요. 그 이제 술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하기 때문에 네. 동네 자영업자분들 만나러 많이 다니는 면도 있습니다. 아. 또 선결제도 하러 다니고 제가 선결제 캠페인 하자 지역경제 살려 그러면서 동네 자영업자들 또 애면하고 회식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네.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뭐 강동구에서 돌아다녔다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복지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됐느냐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마 보수적인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 국민께서 복지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불의의 어떤 사고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건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행위지 그걸 어느 나라도 시장에 맡겨놓거나 그걸 산업화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시장 경제 지상주의자들인 뭐 신자유주의자들이나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오죽하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복지를 시장에 맡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냥 예를 간단히 들면요. 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의료복지가 건강보험 보장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하나 딱 내가지고 몇천 원만 내고 지금 서비스 받고 있고 또 뭐 많이 드는 경우도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 미국에서 여러분 의료복지가 망가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네. 손가락을 절단당한 노동자나 서민들이 얼른 봉합이라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잖아요. 야, 몇 천만 원 내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몇 천만 원? 예, 예를 들면 하나당 2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두 개가 절단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2천만 원, 이 사람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는 봉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지의 산업하고 시장화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것을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복지의 국가가 지방정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이나 기업에 맡겨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드는 짓을 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겠죠. 아니 이윤이 아닌 걸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위암 수술이든 이런 만약 손가락 절단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네. 산재를 당했거나 생활 속에 사고가 되면 정말 저렴하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무 많이 들어도 이렇게 지금 치료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시장에 기업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료 민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이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지하철 9호선 우리가 이제 지하철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9호선만 민영화되어 있었잖아요. 서울 1호선에서 9호선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이윤이 중요하니까 열차 양을 늘리면 네, 칸수를 늘리면 칸수를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칸수를 줄여가지고 6량밖에 안 예, 되는 100명이 타야 되는데 246명을 태워가지고 9호선 저도 한번 체험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우리 동네 9호선이에요. 예, 저는 9호선이 아니어가지고 체험하러 왔는데 정말 몸이 둥둥 떠다니고요. 맞아요. 숨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500원 갑자기 인상 통보해가지고 그때 난리 나잖아요. 그걸 박원순 시장이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쉽게. 우리나라 주요 공공 서비스 중에 통신이 민영화돼 가지고요. 네. KT, LG, SK 딱 세 개 업체만 남아 있잖아요. 원래 KT나 또 SKT의 전신 한국이동통신을 그 SK텔레콤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다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비라든지 통신 재벌 3사 행포에 우리가 시달리면 8부자 안 터지고 불안전 판매고 정말 6만 원, 10만 원 고가 금지 시달리지만 절대 인하 안 하고 환불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KT라도 공기업으로 남아 있었으면 LG나 SKT가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공기업 하나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윤보다는 국내 통신 공공성, 통신 서비스의 어떤 신뢰성을 최선을 다했으면 SKT나 LGT도 KT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공기업이 함부로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또는 공공 서비스를 민영하고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이건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 그럼 뭐 하려고 대통령 하냐, 정부를 하냐. 그냥 어디 가서 기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인드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저는 보수적인 국민들도 용납을 못할 거다. 그리고 이번 회의 때 재밌는 게 35분을 혼자 해야겠다는 겁니다. 또 장관, 주무부처 장관은 3분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러면 복지의 최고 전문가들이 사회보장 전략에 모이는 건데 장관들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본인만 35분 동안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지금 언론에 비평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매사 이런 식이면 누가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잘 모르면 듣고 토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아는데 하고 35분, 50분 이야기하고 토론도 없이 그냥 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리더십에도 맞지 않는 거죠. 어디 정치검찰에서 하던 일을 정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JY님께서 사람이 아플 경우에요. 캐나다에서는 기다리다 죽고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다.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왜 이거를 민간에 맡기려고 자꾸 예.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이준학님께서도 저희 딸 미국 응급실 이용했는데 하룻밤에 이용했더니 앰뷸런스 비용 100만 원 나왔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저소득이면 공짜지만 중류층은 용서가 없다고 하네요. 예.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얘기대로 하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들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예. 대통령이 또 무슨 복지 중에 현금 복지를 맹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주면 안 된다 이런 아니 거죠. 저소득층들이나 경쟁에서 정말 어쩔 수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돈 한 푼이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국민들께서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도 이야기 드린 겁니다. 20%라도 할인 받으려면 그걸 이용하자. 돈 한 푼이 소중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완전 출산율 올 시대 꼴찌고 자살률 2위 국가입니다.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남녀나 부모들이 애를 안 낳고 못 낳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지금 한 달에 딱 10만 원 줍니다. 근데 그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그 출생률이 부모당 2인으로 늘어간 아동 2인까지 늘어난 나라를 보면 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은 기본이고 아동수당 50만 원을 줍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낳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지 왜 네, 따져? 엄마 진짜. 아빠가 예. 뭐 결혼했는지 아빠는 누군지 뭐 이런 걸 그런 너무 걸 따질 필요가 따지니까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출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도 일단 축복부터 그리고 아이 낳았으면 국가나 사회가 무조건 키워주는 거니까 출생률이 그 나라를 또 낮다가 2인까지 늘어나는 높아졌습니다.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 성공적이었죠. 그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현금 복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든지 노령 사회 대비해서. 근데 그것을 맹비나는 거 보면 앞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 분야든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야든 정부가 안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최근에 그 물가라든지 난방비가 급등하니까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하죠? 맹비난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이 다섯 가지의 고통의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그냥 각자 도생하고 살기 힘들면 죽어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극단적 선택들이 늘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여야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에서도 네. 이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나동현님께서 안진걸 수장님 응원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현재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을 다시 해보겠다 예, 예, 이런 예, 얘기 예. 하잖아요. 이거는 뭐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예. 이제 그 OECD 통계 하나만 설명하고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OECD 이제 국가들 보면 OECD 통계. 예, 예. GDP 대비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이 12% 정도로 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성과죠. 문재인 이게 지금 대통령 때 늘어났죠. 다시 네. 줄어들게 생겼는데 특히 현금 지출은 OECD 국가들은 GDP 대 평균 11%나 됩니다. 우리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현금 지출 많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50만 원, 학생수당도 줍니다. 대학생들에게 심지어는. 그다음에 대학 안 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근데 우리는 대학도 굉장히 아직도 비싼 등록금, 아동수당 10만 원, 그것도 18,000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이것마저도 없애겠다는 거니까 요건 꼭 지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폐도 이것도 서민 복지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주제를 뽑았는데요. 자, 여러분 지역화폐는 이렇게 중소상공이나 동네 경제, 전통시장만 돕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서민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샀다 인천에서 그러면 11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환급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그럼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 아쉬운 시대. 그래서 요즘 뭐 국민들께서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하고 만보기 깔고 당근마켓 가입하고 심지어는 거지방이라는 거 만들어 돈 안 쓰는 법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지방이라는 예, 것도 그게 있어요? 유용합니다. 카톡에서.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사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도넛을 사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하나만 들게요. 아, 너무 담배가 피우고 싶다. 네. 근데 끊지를 못하겠고 죽겠다. 편의점에 갔더니 4,500원짜리 담배가 최소 가격인데 더 다른 방법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아 4,500원을 지금 쓰면 어떡하나. 얼마나 힘든데 당장 흡연실로 달려가서 간접 흡연을 즐겨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코믹하지만 너무 슬픈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예. 단체방에 그런 거지방이라는 방이 여러 개 만들어져 가지고요. 생수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슈퍼가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데 생수를 사냐. 은행에 달려가라. PT병 갖고 와. 웬일이에요? 공공기관 가면 그 물 따라 먹을 수 있잖아요. 우체국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러면 아니 근데 실제 그런 아차 해갖고 진짜 가서 생수를 받아 먹는 거예요.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화폐라는 게 네. 자, 코로나 때도 위력을 발휘했고요. 그 다음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다 침투해갖고 정말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전통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책 살린 겁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보수 정부에서도 한 겁니다.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씩 한 겁니다.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진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그때 이제 서민들이 일부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번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방금 예를 들면 노 변호사님이나 제가 어디 사러 갈 때 10,000원이면 11,000원, 10만 원이면 11만 원, 어쩔 때는 15% 할증도 해주는 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전통 이건 대기업에서 못 쓰게 돼 있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그렇죠. 당연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네. 고용 창출 효과가 2019년도에만 5만 8천 명 정도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만약에 이 지역화폐가 없었으면 막 동네 밖에서 막 소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벌이나 대기업 마트 같은데 그걸 안 가고 인천에서 소비한 것만 그해 300억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 300억 가까이는 다 지역 경제에 환원됐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정책의 효용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무조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데 아니 좋은 정책은 진보 중도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 그렇죠. 되지 공격할 일을 하잖아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요. 진보 중도 보수 수비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화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소비자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좋은 점은 좀 살리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지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회부장 전략회의 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회적 기업이나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시장화시키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천억 이상 깎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좀 힘이 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주었던 복지 혜택마저 다 뺏어버리는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간단체 때리고 시민단체 때리고 노조 때리고 지금 말하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나 노조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좀 힘없는 그런 약자들일 그렇죠. 텐데요. 약자를 돕고 예.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의 실패를 보완해주고 그래서 이건 전 세계 보수적인 사회학자들도 정부라는 건 늘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네. 시장도 실패할 때가 있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비정부이고 NGO, 비영리고 NPO라고 해서 이건 전 세계 민주주의 트렌드입니다. 이걸 공격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민사회 내에 사이비 그룹이 있다. 네. 그러면 그건 지적을 해야죠. 또 노동조합에서도 과도한 요구가 있다. 그건 네. 수용하기 어렵죠. 국민들이 또 비판하잖아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조를 간첩 집단이다, 깡패 집단이다, 폭력 집단이라고 몰면 이건 유엔이라든지 ILO라든지 전 세계 시민들이 정말 지탄할 일이 되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와 수탈이 있다. 그리고 노조가 있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맞습니다. 그럼 노조가 없는 데를 노조를 만들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10%도 안 되는 조직률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국민들이 지적하는 대기업 노조라든지 일부 노조의 과도한 행태는 저도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그것대로 시정하거나 개선을 요구해야지 노조 전체를 네. 혐오하고 깨부신 대상에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이 민간단체 지원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간단체가 뭐 일부 부정이 있었다고 이제 갑자기 용산 지무실에서, 이게 대통령실의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행안부 일개과나 국의 업무인데 어마어마한 국정기획수석이 나서서 진짜 엄청난 비립도 몰아왔는데요. 전체 예산이 6조 8천억인데 이 민간단체 시민단체로 지금 계속 기사를 쓰는데, 시민단체는 대부분 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이건 대부분 뭐냐면요, 동네 복지단체, 노인지원단체, 장애인지원단체,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체, 이런 대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신경 못 쓰고 있는 소외계층 돕는 단체입니다. 네. 일부 뭐 문화지원이라든지. 근데 이게 마치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근데 정부 발표를 보면 그런 데가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복지단체나 남단체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공격하고 예산 5천억 줄이면 네. 동네 복지 기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에서도 요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복지 예산을 줄이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네. 독거노인 지원해주는 NGO가 있거든요. 거기 지원금이 끊어졌어요. 100% 갑자기.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공부하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는 이 학교 밖 청소년 누가 그 챙깁니까?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센터가요, 일종의 대안교육 기능도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다시 진입하게 해줘서 네. 선순환 기능도 하고, 그렇죠. 또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소년이 많으니까 네. 복지 기능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민간단체 지원금을 공격하는 것은 비판적인 시민사회에게 마치 횡령사범이나 되는 것처럼 더 시욱을 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동시에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네. 그 기조에 이렇게 부안내동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곳이 6조 8천억 규모에 대한 예. 것인데, 이 가운데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314억 원 정도가 지금 부정사용금액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대통령실 예.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걸 지금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문제 나오고 이재명 탓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어떤 성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누적된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를 말 안 하잖아요. 지난 보수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항공우주산업 발전 이런 다 괴를 같이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갖고 이번 성과가 있었던 건데, 그건 윤석열의 성과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짜 아전인수는 하선 안 되죠. 근데 자, 예. 요즘 고물가의 서민 경제가 정말 힘든가 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들에서도 제목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조선비즈. 지난해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 52조. 해지 이후 목돈이 필요해서. 뭐 아이뉴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궁한 청년층 급전 찾아 전당포 문 두드린다. 예. 또 SBS 비즈에서는 가성비 전성시대 계속되는 고물가에 짠테크 소비 내렸다. 뭐 예. 이런 식의 제목들이 쭉 나와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곡소리 난다, 힘들어 죽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 보험금만 52조 환급이 아니라요, 적금 깨는 비율도 사상 최대로 그래요? 환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우리는 이제 전세금으로 올리고 그걸로
집을 어쨌든 대출 좀 네네. 끼고 사는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 집 한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금도 들어놓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 65%가 아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또 국민연금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다양한 민간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가입하잖아요. 그 돈을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적금이나 보험을 깨는 겁니다. 특히 적금은 그래도 원금 손실 없잖아요. 보험은 대부분 중도에 해제하면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다 써버리기 원금 때문에 손실이 아주 셉니다. 거의 뭐 깨면 깰수록. 90%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뉴스를 보면 용산집무실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그 민간 시민단체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못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오죽하면 코피 아난 유엔 전 사무총장은 21세기는 엔조이 시대란 말까지 했습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도 유엔이나 정부가 못하는 일을 NGO들이 상당히 해주니까 고마워서 그 표현한 건데 오히려 지금 노동자 NGO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를 보면 아 그러면 서민 중산층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보험하고 적금을 다 깨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이나 적금이 깨지 않도록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뭐 난방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네. 아예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추경을 조금이라도 하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에서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를 내놓으면서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불입한 그 금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복지적인 성격의 이런 걸 좀 만들어주겠다 이랬거든요. 예. 이게 이런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취지는 괜찮습니다. 네. 5년간 한 달에 70만 원씩 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지금 소득이 실업자인 청년이 많거나 19세, 34세 대상이거든요. 네. 주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예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소득 낮은 분들 대상이에요. 네. 자, 우리 노 변호사는 저들 또 어려운 10대, 20대 지냈는데 30대 초 그때 보통 뭐 월급 많이 받아봐야 뭐 한 4, 500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아니, 대기업 이제 큰 대기업 들어간 보통 중소기업 가면 그때도 뭐 200, 300 또는 다수 청년들이 알바하면서 뭐 최저임금 수준인데 네. 어떻게 한 달에 70만 원씩 해가지고 5년을 불입합니까?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여유가 있는 한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된 청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이하의 청년들은 거의 이용을 못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청년 정책이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걸 전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내일 체험 경영자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청년들하고 급여 차가 많으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그다음에 청년들은 중소기업 들어가도 사실 평판도 안 좋은데 월급도 너무 적어서 뭐 절반에 3분의 1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내일 체험 계좌라고 해서 굉장히 쏠쏠했던 게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 계좌 뭐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건 3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청년 전문가들이 300만 명커녕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용해도 연봉 5천만 원 안팎인 좀 안정된 층만 이용할 거다. 2천만 원, 3천만 원 분들 어떻게 한 달에 70만 원 5년간 냅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근데, 힘들어서 예. 짠떼끄라고 아까 여기 나왔는데 제가 작년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들이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6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통계 다 치면 한 1,000만 명 가까이 가입했겠죠. 그 이유가 당근마켓이 그거잖아요. 무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가장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안 쓰는 거 팔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 너 70만 원 내라 5년간. 그럼 5천만 원 주겠다. 근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고 은행 이율을 6%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은행들도 6% 못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근데 법인세를 또 추가 인하한다고 지금 그러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네.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바는 퇴진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벌써 4분의 1, 4월까지 국세 수입이 33조가 덜 그쳤어요, 올해. 네네. 이 33조가 다 민생이나 복지에 써야 되고 국가의 공공적 운영에 써야 될 돈 이게 33조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4월까지. 네. 근데 주요 줄어든 원인을 보면 국민들이 소득이니까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를 너무 깎아줬고 법인세, 그다음에 부자들 감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팍 줄어들었어요. 소비가 줄으니까 부가세도 줄어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늘리려면 네. 당연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안 되고 미안한데 조금 더 일부 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민 중산층 도우면 그분들이 소비를 늘리면
당연히 내수도 진작 때 부가세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선순환 구조로 예. 가야 되는데 그냥 세금 깎아주면서 오히려 돈이 돌지 않게 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맞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네. 요즘에.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죠. 예, 최근에 그 복지 4개 정책에 대해서? 예.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뭐 국가지표? 지지율이 잘 예. 맞다고 하는 엠브레인 퍼블릭 키스탯 리서치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이 4개 기관이 하는 거에서 보면 다 엉망으로 나옵니다. 특히 물가 안정 엉망으로 일자리 나와요? 경제 정책 전부 부정적인 요인이 60에서 66% 네. 최근에 2020 9월부터 2023 6월까지 우리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등 복지 정책도 처음에는 55% 정도 부정했는데 지금 57%까지 부정적.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민 경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고 네. 그 속에서 국민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 헌법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헌법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요. 재벌 대기업 부자란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중소기업, 지역경제, 뭐 농어민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사에서 오히려 열악한 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노동삼권, 네. 인간다운 삶, 뭐 국가는 복지 이렇게 되어 있지 재벌 대기업 부자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가는 거기는 냅둬도 잘 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주고 비호해주고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66%까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최근에 2003년 6월 이 둘째 주에 나왔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촛불 집회 예. 이런 거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을 분위기가 참 심상치가 않은 예, 것 예, 같아요. 가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촛불 집회를 제가 쭉 해보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민 분노가 너무 크니까 막 퇴진도 오고 탄핵도 오고 하는데 정치권이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좀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최근에 노동계를 막 탄압하고 몰아세우니까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했고요. 한국노총도 정권 심판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노총 그다음에 이번에 경선의회에서도 빠진다. 심판이라는 게 사실상 퇴진에 군접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야당 중에도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도 퇴진이나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민주당도 장애투쟁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용 해법, 굴욕해법, 장애투쟁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2010년대 박근혜 퇴진 비상 그때 국면처럼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1년이 안 됐으니까 지켜보자는 여론이 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벌써 올해 6월 9일이니까 오늘이 집권 선거로는 1년 3개월, 집권한 지는 1년 1개월이나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1년 1개월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안 됐다라는 그런 저희 평가나 네. 또는 지적이나 또는 뭐 관망층들 입장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1년 2개월 당선된 1년 3개월 이거 앞으로도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더 나빠지지? 그러면 행동하자 이런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매우 분위기가 높다. 심상치 않군요. 그리고 뭐 6월 말 7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거나 퇴진하자는 범국민 운동본부도 출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소영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머리띠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한 번 더 쓸까요? 예, 노복만 TV도 있고요, 안진걸 TV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선적으로 뉴스토마토의 뉴스인사이다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안진걸 TV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